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준식입니다. 소개한 것처럼 저는 근현대사 기념관 처음 문 열 때 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3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근현대사 기념관하고 독립기념관이 졸제 동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근현대사 기념관이 중요한 기관이고요.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하는 의미 있는 이 강좌를 듣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민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강좌의 전체 주제가 한중 공동전선 이렇게 돼 있는데, 항일 전쟁기 한중 공동전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강좌를 연 계기는 올해가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기 전에는 한국과 중국이 관계가 나빴죠. 네. 적대적이었습니다. 적대적인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6.25 전쟁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전을 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한반도는 휴전 상태인데, 그 휴전의 당사자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한국은 휴전 당사자가 아닙니다. 참 역설적으로 한국은 휴전 당사자가 아니고요. 휴전 당사자는 미국, 중국, 이렇게, 북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한때는 굉장히 멀었는데,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가까운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일본을 부를 때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데, 중국도 그런 의미에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굉장히 가깝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먼 나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흔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 경제는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독립운동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중 수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본강좌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향을 미치냐면은 한중 수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역사학계, 독립운동사를 다루는 역사학계에서 중국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그러면은 주로 뭐만 연구했냐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에 1920년대와 1930년대 초에 만주 지역에서의 무장투쟁,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또는 홍범도 장군과 김전일 장군의 청산리 전투, 이 정도만 주로 연구를 했고, 1930년대 이후 중국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중국 공산당과 한국 독립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 공산당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기피했습니다. 왜?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것으로 연구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한국에 유학을 옵니다. 주로 이제 조선족들인데, 이들이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하면서 한국 연구자들이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알기 시작합니다. 중국 역사학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고, 당시만 하더라도 특히 한국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라고 해봤자 조선족 출신의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연변대학에 있는 교수 한두 명 정도가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정도였는데, 한국에 유학 온 젊은 중국 연구자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 대학에서 교수 또는 중국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되면서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중국에서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의 독립운동사 연구 경향이 조금씩 수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도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중국 연구자들과 뭐 학회나 또는 개별적인 뭐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 강좌의 주제도 공동전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그 일본 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서 같이 싸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공동전선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연대투쟁이라는 걸 강조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겉으로는 공동전선 연대투쟁 얘기를 하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국 지역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은 중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얘기를 하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을 지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땅이 아니라 엄연히 중국인들의 땅이거든요. 우리가 남의 나라 가서 우리 독립운동 하려면은 그 나라 정부 또는 그 나라 국민들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우리 독립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초까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에서 박해를 받은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의 민주화를 다시 민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에 임시정부를 세우겠다. 또는 아프가니스탄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독립군을 만들겠다. 무장하겠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도 무장을 못 하는데 외국인들 들어와서 무장하겠다. 총 갖고 무장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죠. 나가라 그러겠죠. 그런 상황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초까지, 또는 심지어는 민간 차원에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전까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중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국 지역에서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중국의 지원 지도가 없었으면 한국의 독립운동을 불가능했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이유를 오늘 강좌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남기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독립시키겠다고 중국으로 망명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중국 혁명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선의 독립운동가이자 동시에 중국의 혁명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일제강점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중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했다고 설명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혁명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할 텐데요. 혁명 그러면 아직도 좀 거리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1956년생이니까 유신 시대 때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혁명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사와 관련해서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2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5.16 군사혁명, 또 하나는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공공연하게 얘기됐던 게 동학혁명입니다. 동학은 혁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동학이 혁명이라고 불리운 이유는 당시 군사정권 시절에 동학을 혁명이라고 인정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지가 동학 접주 출신이었거든요. 접주 출신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학도 혁명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 혁명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혁명으로 인정한 유일한 경우가 5.16 군사혁명입니다. 그 외에는 혁명이라는 말을 배우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뭐 혁명이라는 말이 별로 나쁜 말이 아닌데 혁명이라는 말이 그렇게 뭐 이념적으로 색칠이 된 그런 용어가 아닌데도 혁명이라는 말을 한국 사회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 꽤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혁명 그러면 아직도 좀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혁명이란 말은 그렇게 낯선 말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혁명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면 민족혁명운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한국의 독립운동 단체 가운데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1915년에 만들어진 신한혁명당을 비롯해서 또 고려혁명당, 그 다음에 6월 한국혁명동지회는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만든 단체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조선혁명자연맹 등 혁명을 표방한 독립운동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때 혁명은 독립과 같은 의미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 자체를 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혁명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9년 1월 초 도쿄의 조선인 유학생 400여 명이 독립운동 혁명회라는 이름의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이 유명한 28 독립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도쿄 유학생들은, 젊은 유학생들은 독립을 향한 자신들의 의지를 혁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혁명이란 말이 이 당시에는 거의 유행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게 1923년 의열단이 발표한 조선혁명선언, 조선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운동을 조선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시기를 건너뛰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1943년에 신문에 기고한 글인데요. 글에 보면은 혁명이라는 말이 단어가 여러 채 나옵니다. 독립운동을 혁명 대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을 3.1 대혁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혁명이라는 말을 이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잘 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고요. 또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 건국강령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현이며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을 혁명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혁명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4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하는데요. 임시정부는 1919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헌법을 여러 차례 개정합니다. 그 마지막 개정이 1944년에 이루어지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헌장 서문에 보면은 3.1 대혁명 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까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도 3.1 대혁명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1944년에는 임시정부가 아예 헌법에다가 3.1 운동을 3.1 대혁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독립운동은 혁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혁명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었다. 혁명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낯선 용어가 아니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독립운동을 혁명이라고 했을 때, 민족혁명 또는 조선혁명이라고 했을 때, 당시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특히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의 민족혁명과 중국혁명이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1920년대, 1930년대 전 세계적으로 국제주의가 퍼져 있었습니다.
국제주의가. 요즘 말로 하면 글로벌리즘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 국제주의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데, 여러분 혹시 해밍웨이라는 작가 아시죠? 해밍웨이가 1930년대에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 유명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거거든요. 왜 미국 사람인 해밍웨이가 멀리 떨어진 유럽의 스페인에서 벌어진 내전에 참전을 했을까? 당시 해밍웨이뿐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습니다. 왜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냐면은 조금 얘기가 길어질지 모르지만 스페인에 원래 민주정부가 선거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있었는데 프랑코라는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정부를 몰아냅니다. 거기에 반발한 스페인 시민들이 프랑코 군사정권에 맞서 싸웠고 그 시민들의 움직임에 동의하는 많은 세계 젊은이들이 반 프랑코, 당시 이제 프랑코는 독일 나치의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당시 독일의 나치를 비롯해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다음 프랑코가 이른바 파시스트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반파시스트 전선이란 이름 아래 세계 젊은이들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합니다. 남의 나라 일, 남의 민족의 일인데도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국제주의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뭐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조선의 젊은이들이 중국 혁명에 참여하려고 한 첫 번째 동기는 당시 널리 퍼져 있던 국제주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중국에서 혁명이 성공하면 그것이 바로 조선의 독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혁명이 성공하면 그 중국 혁명의 성공이 조선의 독립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선의 독립과 중국 혁명을 하나로 생각하고 중국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광동성 광조에 가면은 광주 기 열사능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사능원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입니다. 광주 기는 1927년에 일어났는데 중국에서는 광주 기라고 부르고 우리는 광주 봉기라고 부릅니다. 광주 봉기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묘지가 광주 기 열사능원인데, 이 광주 기 열사능원에 가면은 한국과 관련된, 조선과 관련된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동묘입니다. 광주기 열사능원에서는 묘를 개별묘를 쓰지 않고 합동묘를 썼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게 묘인데요. 묘 하나에 시신을 다 안장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개별묘를 쓰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합동묘를 썼을까요? 광주 기희 당시 희생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원을 모르면 다 합동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동묘를 썼습니다. 저 합동묘에 최소 150명 내지는 최대 한 250명 정도의 조선인이 묻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희생자만 150명 내지 250명이 될 정도로 많은 조선인들이 광주 봉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광주 봉기는 중국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중국 혁명 과정에서 일어난 건데 중국 혁명에 그만큼 많은 조선인들이 참여를 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된 조선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중조인민혈의정이라는 정자고, 그 정자 안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한국에서 답사단을 이끌고 중조인민혈의정을 답사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중조인민혈의정에 세워진 그 비석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은 1927년 12월 11일 광주의 노동자 계급과 혁명병사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장렬한 무장봉기를 결행했다. 봉기에 참가한 혁명병사 가운데는 조선 청년 150여 명이 있었다. 여기서는 150여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숫자가 150명보다는 더 많았고 200명 내지는 250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자가 세워질 1960년대 중국에서는 150명 정도의 조선인 병사가 있었다. 그 조선인 병사는 거의 대부분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병사들은 왜 병사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냐면은 당시 광저우시에는 황포군관학교라는 사관학교가 있었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질지 모르지만 1920년대 초에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소련의 개입에 의해서, 코민테른의 개입에 의해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이 합작을 합니다. 손을 잡습니다. 이걸 국공합작이라고 하는데 특히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930년대가 중일전쟁 이후에 두 번째 합작을 하거든요. 첫 번째 합작이라고 해서 제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데 제1차 국공합작의 결과로 광저우시에 중국의 국민혁명을 위한 사관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황포군관학교라고 하는데 이 황포군관학교도 한국의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황포군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황포군관학교에서 조선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이 황포군관학교는 바로 입학하는 게 아니라 예비학교를 거쳐서 입학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저 150여 명의 혁명병사라는 것은 예비학교에서 황포군관학교 입학을 대기하고 있던 조선인, 말하자면은 입교 예정자들이었습니다.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황포군관학교를 또는 뭐 졸업한 사람들은 그나마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예비 학생들의 경우에는 명단이 없어서 그냥 숫자로 150여 명이라고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 정황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150여 명의 조선인 청년들의 희생을 기리는 내용이 이 비석에 쓰여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니까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기 전에, 그리고 이때 중국은 어디랑 수교하고 있었습니까?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의식해서 세운 정자입니다. 사실은 한국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 나중에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숙청되긴 하지만 당시 북한의 부수상이었던 최용건이 바로 광주 기의에 참여자였거든요. 광주 기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중국은 소련과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이른바 중소 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소련이 모두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최용근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이 광주 봉기에서 희생된 조선인 병사들을 기념하는 시설물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 중국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이 중조인민 혈의정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과는 무관하게 세워진 것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의사가 이 비석 내용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혁명을 위해서 참여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은 여기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중국을 위해서 희생됐다만 강조하고 있지 왜 조선인 청년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광주기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현재 황포군관학교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는 황포군관학교 건물입니다. 가보면 굉장히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중국혁명으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이 처음 전개되는데 중국혁명이 영향을 끼친 게 굉장히 큽니다. 그게 바로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입니다. 순원 등이 이끄는 중국의 혁명가들이 신해혁명을 일으킵니다. 신해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공화를 표방하는 신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조선의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몇 가지 뭐 사례를 제가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뭐 서울의 중국인 상제면은 손문과 황흥의 순원과 황싱이 신혁명을 이끈 지도자들이거든요. 손문과 황흥의 사진이 걸리고 혁명이라는 새로운 음파가 뜻을 지닌 청년의 귀를 난타하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웃 대륙에서 혁명군의 소식이 천하에 진동하자, 그러니까 신의 혁명이 혁명군입니다. 혁명군의 소식이 천하에 진동하자 이에 감격되어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이게 길을 떠나게 된 주체가 누구냐면은 김규식, 김필순, 이태준 이런 분들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겠지만 김규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을 지낸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분이고요. 김필순은 김규식의 처남, 손이 처남입니다. 그리고 이태준은 그 김필순의 제자이자 김규식의 동지였습니다. 김규식도 김필순도 이태준도 다 전도가 양양한, 가만히 있었으면은 기득권층이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규식은 미국 유학파고요. 당시 세문안교회 최초의 조선인 장로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신학교의 교감이었고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영어를 잘해가지고 막 그 당시 회사에서 기업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아주 열을 올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중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김필순은 지금 연세대학교 의대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학교, 제중원의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이태준은 그 김필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중원의학교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김필순과 이태준은 의사였기 때문에 역시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고 중국으로 망명을 하는데, 망명하게 된 계기가 바로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해가지고 망명을 했다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중국 혁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망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김규식 선생의 회고록에서 쓴 표현에 따르면, 회고록은 아니고 자필 이력서에서 쓴 표현에 따르면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중국혁명을 결행했다는 건데, 그 새로운 길이 바로 중국혁명과 한국의 독립운동을 결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각모를 쓴 김필순 선생 모습입니다. 이때 의학교 교수였습니다. 신의 혁명에 대한 내건 공화혁명에 대한 공감이 당시 청년층 또는 장년층의 지식인들한테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조성환이라는 분은 나중에 임시정부 요인으로 임시정부에서 국무부장까지 지낸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그 조성환 선생이 미주에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쓰냐면은 4000년 노 대제국의 부패한 전제를 타파하고 대륙에 영예로운 공화정체를 건설한 것에 경탄했다. 중국이라는 대제국이 노제국에서 공화를 표방한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경탄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1 혁명 과정에서, 저는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이라고 쓰자고 주장하는데요. 3.1 혁명 과정에서 국민주권이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임시헌법을 만드는데, 그 임시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등장하고요. 민주공화제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현행헌법 제1조 1항이 어떻게 돼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근데 공화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신의 혁명의 공화에서 나온 겁니다. 신의 혁명에 영향을 미친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19년 9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른바 통합임시정부로 재출범하면서 헌법을 개정합니다. 대한민국 임시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만드는데 이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해혁명이 내건 공화제가 1911년 당시에는 공화제를 표방했는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할 때는 공화에다가 앞에 민주를 붙입니다. 민주공화제라는 개념은 당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죠. 그러니까 민주와 공화가 지향하는 게 좀 다른 겁니다. 근데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신해혁명이 표방한 공화를 받아들이면서 거기다가 민주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제라는 독특한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라 한다고 선포를 했는데 이게 다시 중국 혁명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1925년에 중국에서 또 임시헌법을 만드는데 그 임시헌법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민주공화제를 표방합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얘기하자면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혁명이 환류하고 있었다. 한쪽이 다른 쪽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은 다른 쪽이 또 원래 영향을 미친 쪽으로 다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혁명의 환류 현상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먼저 그 3.1혁명이 중국혁명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해혁명을 주도한 순원이 조선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은 나라가 망한 지 10년이 못 돼서 이 같은 대혁명이 일어난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에 보기 드문 일이다. 신해혁명을 주도한 순원이 보기에도 조선의 혁명이 더 놀랍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한 지 10년도 안 돼가지고 순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혁명이 일어나는 나라는 이건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중국혁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진독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계혁명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3.1혁명이 세계혁명사의 신기원을 열었다.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중국의 속국처럼 돼 있던 조선에서도 이런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반성해라. 이게 진독수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이 이런 글을 신문과 잡지에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일어난 게 뭐죠? 바로 오사운동입니다. 3.1혁명보다 2달 늦은 5월에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는데 오사운동은 그래서 3.1혁명에 영향을 받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 학자들은 부정하지만 중국 학자들은 영향을 미쳐도 간접적인 영향이었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다. 인과관계는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쨌거나 3.1혁명이 오사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사운동이 일어나던 중심 지역이 텐진입니다. 그 텐진에서 오사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당시 텐진에서 학생운동과 여성운동을 주도하던 인물이 주울레와 등용초라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부부가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주울레가 이 주울레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한다는 주울레.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총리라고 일컬어지는 주울레. 그 주울레는 독특하게도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동정을 했습니다. 주울레는 원래 도쿄 유학생이었는데요. 도쿄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돌아갈 때 당시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나가사키 가가지고 배 타고 상하이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코스인데 주울레는 독특하게도 중국으로 돌아갈 때 시모노세키로 가서 부산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서울 신의주까지 경부선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왜 독립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주울레는 우리가 독립될 때까지 계속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시초가 바로 이 오사운동 당시의 일화입니다.
주울레와 등용천은 중국 민중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안중근이라는 연극을 공연했다고 합니다. 일명 망국헌. 안중근이라는 연극을 공연했는데 그 공연에서 나중에 주울레의 부인이 되는 등용천은 여잔데 남장을 하고 안중근 역할을 맡았고요. 주울레는 무대 연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사운동 당시에 굳이 안중근이라는 한국의 애국지사를 다룬 연극을 공연했다는 것도 놀랐고, 거기다가 오사운동의 사실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주울레와 등용처가 각각 그 안중근이라는 연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이상 주울레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마무리를 하자면, 주울레는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명한, 나한테는 유명한 1941년 9월 17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 수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안착한 사천성 충칭에서, 지금은 사천성이 아니지만 충칭이 그 직화지가 됐지만 당시 사천성 충칭에서 임시정부의 군대로 한국 광복군이 출범을 하는데, 그 한국 광복군 성립 전례식에 많은 중국 지도자들이 와서 한국 광복군의 출범을 축하하는 서명을 하는데, 그 서명에 보면은 주울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주울레는 이때는 이미 두 번째 국고 합작이 이루어져 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대표 자격으로 주울레가 충칭에 머무르고 있을 때입니다. 등용처와 같이. 근데 주울레가 중국 공산당의 대표 자격으로 한국 광복군의 출범을 축하하는 서명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그 직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충칭을 떠나서 상하이를 거쳐서 한국으로 환국할 때, 당시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이던 마오쩌둥이 서안 시안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울레가 주선을 해서 마오쩌둥이 임시정부 요인들을 보내는 환송연을 베풀고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울레가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제주의 얘기를 했는데, 한국 독립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민족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놀랍게도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가 국제주의와 통할 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국제주의를 배타적인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남이 나라 혁명이 성공하면 우리나라 혁명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혁명에 참여하고 러시아 혁명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일본 혁명에도 참여합니다. 일본에서 혁명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일본 혁명에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과 다른 나라의 혁명운동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중국 혁명과 러시아 혁명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고요. 민족주의 국제주의는 적대적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지원했다는 사실. 나라가 지원했다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지원한 겁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정부 차원에서 지지하고 지원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 정부도 중일전쟁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한국의 독립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중국이 지원한다는 것은 거의 비공식적인 지원이었고요. 몰래 하는 지원이었고, 왜 몰래 지원했겠습니까? 일본을 의식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특히 중국 국민당 정부를 이끌고 있던 장제스는 제1차 국공합작이 깨진 다음에 중국 공산당을 소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는 안 된다.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뭐라고 하면 일본 말을 잘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을 좀 지원하려고 하다가 일본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관계가 완전히 청산된 것은 중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돌입하면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다른 나라의 지원은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지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혁명에 대한 독립운동이 기여라는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포상, 서원을 합니다. 현재 한 16,000명 정도의 독립운동가들이 포상이 됐는데 그 가운데 외국인이 75명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한국에서 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사실은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미국 21명, 아일랜드 2명 쭉 이렇게 나가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많은 게 중국이죠. 중국 34명입니다. 그나마 중국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이유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이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국인들이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포상이 7등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등급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대통령장이고 이렇게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6번째가 건국포장, 7번째가 대통령표창 이렇게 나가는데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훈장이고 6등급은 포장, 7등급은 표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높은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중국인 4명,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외국인이 모두 11명쯤 되나요? 하여튼 10명 남짓인데 그 가운데 영국인인 배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숫자도 많고 품격도 높습니다. 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품격을 인정받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선언서 1919년 3월 1일 33인이 서명해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에 5등은 자해 이렇게 시작되는 문구는 그래도 기억하시죠? 근데 되게 앞부분만 기억하고 뒷부분은 잘 기억을 못해요. 중간 부분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중간 또는 끝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이라는 용어가 독립선언서에 등장합니다. 모든 인류는 다 같이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다. 무슨 얘기죠? 한 나라, 한 민족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지배, 억압하는 그런 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독립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한국 독립운동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독립될 때까지 우리가 독립하려는 것은 인류의 평등,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민족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곧 인류 평등, 세계 평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두 명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동양 평화로 중요한 임무를 삼은 세계 평화, 인류 평화, 행복. 눈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독립운동하면서 우리의 독립이 곧 세계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인류 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해외에서 발표된 대한독립선언서인데 이건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서명한 겁니다. 대한독립선언서에 보면은 자립, 곧 독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궁극전제를 산지하여 민족 평등을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 보시하는 것 또는 동양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 평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이 곧
민족 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린 독립하고 난 다음에 강대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침략하는 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린 독립하더라도 다른 민족, 다른 나라와 다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이 곧 세계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하면서 제7조에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한다는 구절을 집어넣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워낙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헌법이라고 하기에는 참 뭐할 정도로 10조항짜리 아주 간단한 헌법입니다. 근데 그 한 조항에 인류 문화 및 평화라는 구절을 굳이 집어넣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정한 정강입니다. 그 정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민족평등, 국가평등 및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한다. 모든 국가는 평등하고 모든 민족은 평등하고 그래서 인류는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독립운동의 최종 목표다. 아까 소개한 광조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제1차 국공합작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북벌을 선언합니다. 왜 북벌을 선언하냐면은 그것도 얘기가 조금 길어지지만 그래도 한 1, 2분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났지만 신해혁명이 실패로 끝납니다. 신해혁명이 실패로 끝난 다음에 중국이 그 여러 군벌이 지역을 나눠서 지배하는 체제로 바뀝니다. 신해혁명이 실패로 끝나면서 신해혁명이 실패한 순원이 중국의 남쪽으로 옮겨서 남쪽에 정부를 세웁니다. 이걸 흔히 호법정부라고 부릅니다. 호법정부는 중국의 남쪽,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변방인 남쪽의 정부고 사실상 중국 대륙을 군벌들이, 군인들이 다 지역을 나눠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원의 유지를 이어서, 순원이 사망했고요. 순원의 유지를 이어서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가 된 장개석이 군벌을 타도하고 중국을 통일하겠다고 북벌 전쟁을 1926년에 선언을 합니다. 이때는 국공합작이 아직 유지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 광저우에 모여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혁명가들이 상당수가 중국 국민혁명군의 북벌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장제스가 아주 극찬을 합니다. 이 북벌전쟁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활약은 정말 놀라울 정도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여기 길게 인용을 해놨고요. 우리 군대가, 그러니까 중국 국민혁명군을 가리킵니다. 중국 국민혁명군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근본이 바로 한국인들의 활약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북벌전쟁에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거는 역시 당시 광저우에서 활동하던 장지락, 김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장지락의 회고입니다. 중국군 부대의 지도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워낙 잘 싸우니까 너도 나도 좀 우리 부대에 와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그런 회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북벌전쟁에 참여했는지는 그 숫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상당수가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또 전사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중국의 북벌전쟁에 참여한 한국인 혁명가들 가운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경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광복군에 합류하는 한 사람만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혁명에 참여한 것을 독립운동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 저는 독립운동이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권준이라는 분인데요. 지금부터 몇 분 이름을 거론할 텐데 이분들은 모두 다
중국 혁명의 이런저런 형태로 관여한 분들입니다. 서활보라는 분이 있는데요. 안창호 선생이 세운 평양 대성학교 출신이고 김기숙 선생과 함께 몽고에서 사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의열단 당원이었고, 중국 육군 항공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군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군벌이었던 풍옥산 군벌에서 항공대장을 했고 1926년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이분은 건국훈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까 한 사람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북벌 전쟁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안청남, 일본 비행학교 출신이고 역시 중국 혁명에 참여했고 역시 대표적인 군벌 가운데 하나인 염석산 군벌의 장교로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1928년에는 대한독립공명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1930년에 사망을 했고 역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권기옥 여사, 역시 풍옥산 군벌에서 항공장교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권기옥 여사까지 합하면 2명이 되겠네요. 권준, 권국, 권씨만 받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고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고, 그 부근인 이상정 지사도 중국군 장성 출신입니다. 나중에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활동을 했고요. 유명한 이범석 장군, 중국 군관학교 졸업하고 신흥부관학교에서 교관으로 활동을 했고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중국군 부대에서 간부를 지냈고 중국군 부대에서 장성까지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때 중국군 부대에서 소장은 지금 현재 한국군 부대 계급으로 따지면 준장입니다. 원스타를 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시 중국 혁명에 참여를 했고요. 또 김홍일 장군 역시 중국 군관학교 출신이고 북벌 전쟁에 참여했다고 여기 썼는데 사실은 기록이 좀 애매합니다. 직접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그렇고요.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당시 중국 국민혁명군의 간부로 있으면서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원의 폭탄을 제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 중앙군 중장이 됐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 김홍일 장군은 한국 광복군 참모장이었거든요. 한국 광복군 참모장은 중국군 계급으로 하면은 소장입니다. 한국 광복군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중국군 편제에 맞춰서 계급을 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 총사령은 중장, 투스타, 한국 광복군 참모장은 중국군 완스타급으로 정하는데 한국 광복군 참모장을 지을 때는 완스타였고 나중에는 한국 광복군에서 김홍일 장군이 떠나거든요. 다시 중국군으로 복귀를 하는데 중국군의 복귀에서는 올라서 투스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김원봉 선생, 유명한 의열단 주도자였고요. 황포군관학교 출신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황포군관학교 출신이고 역시 북벌에 참여했고요. 나중에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임시정부 국무부장을 했고 요즘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광주에서 활동해서 빠질 수 없는 게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남창봉기와 광주봉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1927년이 되면서 제1차 국공화가 갑자기 깨집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가 다시 반공을 표방합니다. 반공산당을 표방합니다. 여기에 반발한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당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봉기를 일으키는데 첫 번째 일어난 봉기가 남창봉기고 두 번째 일어난 봉기가 광주봉기입니다. 남창봉기와 광주봉기에도 많은 당시 조선인 혁명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광주봉기 참여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자만 해도 한 200명 내지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가운데 대부분은 중조인민협의정에 적힌 것처럼
무명의 희생자입니다. 이름이 확인되는 황포공관학교 학생 50여 명, 교관 8명입니다. 황포공관학교를 거쳐간 학생이나 또는 교관으로 거쳐간 조선인 혁명가들이 숫자가 상당수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은 대부분 이 봉기에 참여를 합니다. 실제 참여한 사람들은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살아남아서 나중에 계속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이름 있게 알려진 경우를 보자면은 김성숙, 장지락, 박건웅 이런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봉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 희생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기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다음에 봉기를 주도했던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교두보를 확보해야 되는 부대가 필요하죠. 주요 인사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총 들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역할을 맡은 게 중조인민협의정 비석에 적혀져 있는 조선인 혁명봉사들이었습니다. 그 광주 봉기의 마지막 전투입니다. 마지막 희생자가 대부분 조선인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그 중국 혁명과 한국의 독립운동 관계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광으로 많이 찾아가는 타양산에서도 중국과 한국이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타양산에서 활동한 게 이제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이라는 부대였는데, 이 조선의용대가 중국 공산당 부대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흔히 팔로군이라고 그러죠. 팔로군 총사령부를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도망가는데 마지막 저지선을 펼치다가 전사한 게 역시 조선의용대의 조선인병이었습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군이 막 처음에는 기세가 그랬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계속 함락시킵니다. 상하이를 함락시키고 난징을 함락시키고 무안을 함락시킵니다. 그 당시 무안에서 활동하던 광말약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지식인이 있는데요. 이 광말약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회고를 했는데, 그 회고에 보면은 무안에서 자신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 인민들에게 대일 항전 의식을 고취하는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무안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선전 활동을 펼치고 있던 게 바로 조선의용대 대원들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 목숨 살겠다고 도망가기 바쁜데 조선의용대 대원들은 끝까지 남아서 선전 활동을 벌이더라. 중국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리에 거리에 벽 집에 항전구호, 일본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항전구호를 끝까지 쓴 사람들이 조선의용대 대원들이었다. 놀랍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 반성해라, 뭐 그런 회고를, 중국 사람들 반성해야 된다, 그런 회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싸운 건 대부분 조선인들입니다. 희한하게. 그 항일 의지가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나라를 이미 빼앗긴 사람들의 처지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선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마지막까지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광주봉기입니다. 이렇게 뭐 광주봉기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목숨을 바쳤는데요. 그냥 중국 혁명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냥 중국 혁명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로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죠.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남의 나라 혁명을 위해서 왜 목숨을 바치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분 돌아가신 분들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니 알 수 없죠. 그러나 살아남은 분들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해 보면은 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혁명이 성공하면 그것이 곧 조선 독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중국혁명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중국혁명을 독립운동과 똑같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까 국제주의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독립운동은 국제주의로부터 배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배반이 뭐냐면은 오늘 강좌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고 하던 소련이 1937년, 38년에 대규모의 한인 숙청을 합니다.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숙청합니다. 왜 숙청했느냐? 살아남아서 소련으로 도망간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에 밀정일 가능성이 크다. 너 왜 살아남았어? 네 동지들은 다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죽었는데 너는 왜 살아남았어? 네가 살아남은 이유를 대. 어떻게 돼요? 도망을 잘 다닌 것도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밀정이라는 이유를 씌워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대거 숙청합니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당합니다. 국제주의를 믿고 소련을 믿고 모스크바로 갔는데 소련으로 갔는데 소련에 의해서 제일 듣기 싫은 일제밀정이라는 이 누명을 쓰고 처형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에 입당해서 중국 공산당으로 활동하던 조선인 혁명가들도 많이 희생됐습니다. 1937년 중반까지도 중국 공산당이 한국 독립 얘기하면은 일제밀정 그랬습니다. 왜 한국 독립 얘기해? 중국 공산당 당원이 너 일제밀정이지 이렇게. 한국과 중국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지. 조선과 한국을 이간시키려고 하는 거지. 일제밀정. 그래서 처형을 했는데 아까 잠깐 이름이 나온 장지락도 중국 공산당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다가 일제 간첩이라는 이유를 쓰고 사형당합니다. 나중에 소련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고 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실을 바로잡긴 했지만 우리가 잘못 처형했다고 인정하긴 했지만 그래서 잘못했다고 인정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뒤늦게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장지락 선생도 그래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소련에 의해서 일제밀정이라는 혐의를 쓰고 처형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현재는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배반당한 국제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반민생단 사건이라는 겁니다. 민생단이라는 것은 1930년대 초에 만주에 있던 일제의 주구들이, 주구가 뭔지는 알죠? 일제의 개들이, 일제의 앞잡이들이 조선인 사회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민생단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간도 자치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민생단은 일제가 보기에도, 일본이 보기에도 가짜는 단체여가지고 금방 해소가 됐습니다. 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안에서 이 민생단이 중국 공산당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단체다. 그런 민생단이 공작원들을 중국 공산당에 잠입을 시켰다. 그래서 민생단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아주 대대적인 작업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민생단원이라고 지목을 했냐면은 자치 독립 얘기하는 자는 민생단원이다. 조선인의 자치, 조선인의 독립을 얘기하는 자들은 민생단원이다. 그래서 특히 그 동만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조금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지도를 먼저 볼까요? 우리 만주 그러면은 그냥 한 지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만주는 중국 사람들은 만주란 말 안 씁니다. 동북 삼성이라고 부릅니다. 길림성, 연영성, 흑룡강성 세 개의 성으로 구성된 게 만주인데 이 세 개의 성의 면적을 다 합하면 한반도의 몇 배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한 성만 하더라도 한반도 면적보다 넓습니다. 여기 지도로 보면은 별로 넓은 것처럼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넓습니다.
그러니까 만주 전체를 아울러서 뭘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독립운동도 되게 지린성을 중심으로 하는 동만주입니다. 그 다음에 연영성을 중심으로 하는 남만주, 그 다음에 흑룡강성 일대의 북만주, 이렇게 나눠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독립운동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어디였을까요? 동만입니다. 왜냐하면 동만주에 조선인들이 제일 많이 살았거든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요? 특히 독립군을 꾸리려면 군인이 있어야 되죠. 군대를 만드는 데는 동만주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꾸로 동만주는 굉장히 불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 동만주의 핵심인 간도는 사실상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간도는 중국 땅인데 대한제국 시기에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하기 전에 이른바 간도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해 가지고 간도가 중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에 간도에서 사실상 일본의 통치 권력이 미칠 수 있도록 중국이 인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중국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간도의 용정이라는 곳에 일본 총영사관이 세워지고요. 일본 총영사관이 동만주 곳곳에 분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분관에 뭐를 보내냐면은 경찰을 보냅니다. 군대는 못 보냅니다. 왜? 군대는 중국 땅이기 때문에 일본 군대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보냅니다. 이 경찰들이 독립군을 탄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만주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독립운동을 하기에 유리한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제 권력의 탄압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불리한 지역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많이 가야 되네. 특히 동만주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중국 공산당이 만주에서 조직을 만들 때 핵심이 물론 북만주하고 남만주에도 중국 공산당 조직이 있었지만은 동만주가 동만주가 가장 조직이 활발했고요. 동만주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1930년대 초까지 중국 공산당의 당원의 대부분은 동만주 지역 중국 공산당 당원의 대부분은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80~90%가 조선인 당원들이었습니다. 왜 조선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됐냐는 또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짧게 얘기하면은 1920년대 말에 당시 세계 좌익운동의 총본산이라고 일컬어지던 코민테른에서 일국 일당 원칙이라는 것을 확정합니다. 한 나라에는 한 당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밖에 없다. 말하자면 조선 사람들이 조선의 독립을 내건 공산당 조직을 중국 안에서 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국 일당 원칙에 따라서 조선인 사회주의 혁명가들은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에 중국 공산당의 동만주 지역 당원들의 대부분이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반민생단 투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숙청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조직 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숙청을 한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네가 민생단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봐. 못 되죠. 민생단이 아니라는 이유를 어떻게 갖다 댑니까? 너 평소에 조선의 독립 얘기했지. 넌 민생단원이네. 민생단원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못하죠. 그러면 숙청을 했습니다.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자치를 주장하면 일제의 간첩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숙청을 했고요. 이때 숙청된 조선인 혁명가들의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중국 공산당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최소한도 500여 명이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참 역사는 묘한 게 이 반민생단 투쟁 과정에서 주로 고참, 그러니까 혁명운동을 오래 한 고참 혁명가들이 대개 숙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무대의 전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선배들이 어느 싹 사라지고 나니까 김일성과 같은 연배 20대의 사람들이 갑자기 지도자로 떠오른 겁니다. 반민정당 투쟁은 1930년대 중반에 가서야 비로소 종식이 됩니다. 끝납니다. 중국 공산당이 과오를 인정합니다. 조선의 독립을 내걸었다고 해서 민생단원으로 몰아서 숙청한 것은 잘못이었다. 그러면서 뭘 결정하냐면은 만주에 있는 조선인 혁명가들은 조선의 독립을 내걸고 활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전까지는 조선의 독립 얘기하면은 일제 간첩이라고 숙청하다가 이제는 조선의 독립을 내걸고 활동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중국의 항일 열사가 된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붙여놨는데 중국에서는 항일 열사라고 존중받는 분들 가운데 대다수가 한국에서는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인민항일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참 용어가 참 묘하죠. 원래는 1937년 중일전쟁을 갖다가 인민항일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벌인 전쟁을 항일전쟁이라고 부르고 그 항일전쟁의 주체를 인민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중국 공산당식으로 중국 공산당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인민항일전쟁의 개념이 바뀝니다. 1937년부터 인민항일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931년부터 인민항일전쟁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1931년이 어떤 해죠?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난해입니다. 예전에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한 것은 항일전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이 일본과 전쟁을 벌였다고 역사 해석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은 단순히 중국 인민이 항일 전쟁을 벌인 것이 민족 간의 대립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반파시스트 공동전선의 일환이었다. 반파시스트 전쟁의 일환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파시스트 전쟁의 시초가 뭐라고 규정하냐면은 1931년 중국에서는 9.18 사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만주 사변이라고 부르지만 9.18 사변이었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 최근 들어서 바뀐 중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역사 인식일 수 있는데요.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선봉은 중국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1931년부터 반파시스트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 국문, 우리로 치면은 뭐 내각이 되나요? 중국 국문 민정부라는 부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작업을 벌입니다. 저명한 항일 영령과 영웅 집단 명부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항일 열사를 기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중국 정부가 공식화한 겁니다. 그래서 2015년이 인민항일전쟁 승전 70주년이었거든요. 70주년을 앞두고 300건을 발표하고 2015년에 600건 그리고 2020년에 추가로 185건을 발표해서 현재 1068명과 17개 집단이 저명한 항일 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항일 열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항일 열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항일 열사 가운데 한 28명 정도의 조선족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조선족에 일부러 인용보를 붙여놨는데요. 이분들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족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조선인이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는 이들을 다 조선족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1차에서 선정된 사람만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선정된 사람만 하더라도 이홍광, 이학복, 허영식 말하자면 최고 등급의 항일 열사입니다. 그리고 안순복, 이봉선 두 분은 여자인데
이분은 집단에 포함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2차에서도 이렇게 쭉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3차까지 해가지고 모두 28명의 조선족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중국 정부가 민족을 표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민족을 표기하지 않은 항일 열사 가운데 한국에도 많이 있는 성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씨는 한국 사람이라고, 조선 사람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민족을 표기 안 했으니 조선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렇게 민족을 표기하지 않았으면서 한국에도 많은 성씨를 쓰고 이름도 한국 이름 비슷한 경우에는 조선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당시 조선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식 가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에서 가명 쓰는 것은 일반적이었습니다. 특히 일제히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식 이름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명한 신익희 선생도 왕씨라는 가성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흔한 게 왕씨니까. 가명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28명 플러스 알파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쨌거나 확인되는 경우만 28명입니다. 1000여 명의 항일 열사 가운데 28명이면 작나요? 맞나요? 나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인정한 28명의 항일 열사가 조선인입니다. 아까 한국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16,000명, 17,000명의 독립유공자 가운데 외국인 70명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1000명 가운데 28명의 조선인이면 꽤 많은 겁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항일 열사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념하느냐?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는 이홍광. 이홍광은 만주에 있는 중국 공산당 부대가 몇 차례 개편을 하는데 최초로는 1930년대 초에는 주로 유격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이 유격대를 통합해서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동북인민혁명군이 나중에 동북항일연군으로 바뀝니다. 이홍광은 동북인민혁명군 시절에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인데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참모장 겸 제1사 사장이었고 1935년에 전사합니다. 마오쩌둥이 동북혁명군의 3대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았던 사람입니다. 머택동이 동북에 있는 혁명군의 최고 지도 세 명의 뛰어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홍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학복 동북항일연군 제7군 군장이었습니다. 제가 군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허영식은 유명한 의병장 허위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민족시인 이육사의 외삼촌입니다. 허영식은 42년에 전사했는데요. 동북항일연군 제3노군 총참모장 겸 제3군 군장이었습니다. 역시 이학복과 더불어서 군장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동북항일연군의 체계를 보면은 연군 총사령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이 있고 군 밑에 사가 있습니다. 군이라는 건 우리 요즘 한국식 군대로 얘기하면 군단이고 사는 사단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군장이면은 사의 최고 지도자인 사장보다 높은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홍광, 이학복, 허영식 이런 분들이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최고 등급의 항일 열사인데, 그래서 이홍광은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는데 한 중국인 연구자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홍광을 다룬 글만 중국에서 1000여 편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1000편 이상의 글이 나올 정도로 중국에서는 높게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이용광은 경기도 용인 출신이고 중국 공산당에 1930년에 입당한 다음에 이런 활동하다가 1935년에 이른바 동응 사건을 일으킵니다. 일으켰다는 표현이 잘못됐네요. 이 동응이라는 것이 평안북도 후창군 동읍읍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읍은 군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본 군경의 경비도 삼엄한 곳입니다. 동북인민혁명군 부대를 이끌고 읍을 공격합니다. 당시 언론에도 보도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여기서는 1930년대 최초의 대규모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썼지만 최초가 아니라 그냥 최대 진공작전이었습니다. 유명한 보천보 전투보다 2년 앞섰고요. 보천보 전투보다 실제로는 더 큰 전과를 거뒀다고 평가받는, 그리고 35년 5월에 전사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중국에 이 이홍광을 기리는 기념비만 3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열사를 기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높은 등급으로 기리는 방식은 그 열사의 이름을 딴 행정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상지시라는 곳인데요. 중국 만주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혁명열사 가운데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조상지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한국 이름 같은데, 조선 이름 같은데 한족입니다. 이 조상지도 전사했거든요. 조상지도 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열사라고 하는데, 조상지 이름을 따서 상지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일 높은 등급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낮은 등급이 뭐냐면은 학교 이름에 열사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홍광은 홍광이라는 이름을 딴 학교가 있습니다. 그냥 기왕에 있던 학교 이름을 홍광중학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학교 간판, 현판식에 당시 중국 공산당의 8대 원로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던 펑진이라는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글씨를 써줍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홍광을 기리는 책 나온 것 중에 일부 책의 표지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이름입니다. 이홍광이라는 이름은. 근데 한국에서는 이홍광 이름 얘기하면은 다 처음 들어보시죠. 허영식은 이게 허희 선생 집안인데, 허희 선생은 독립운동계에 거의 성골 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나왔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육사와도 관련이 되고, 1929년에 중국 공산당이 일국 일당 원칙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동북인민혁명군 제3군 제1사 제2단장을 거쳐서 쭉 이런 활동을 했고, 1942년에 전사했습니다. 저 사진 밑에 나와 있는 장면은 중국 드라마에서 묘사된 허영식 장군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는 거의 신화처럼 돼 있는 얘기인데요. 저게 뭐냐면, 저기 보면 새 한 마리가 보일 겁니다. 그 허영식 장군에 대한 중국인들의 전설, 신화처럼 전해지는 얘기는 새의 움직임을 보고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새가 막 움직이면 저기 일본군이 있구나 라고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드라마에서 새와 허영식 장군의 일화를 다루는 내용이 자주 소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허영식이 사망한 곳에 세워진 기념비석의 문구인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제청사. 공이 청사에 올라 있다. 사람들이 두고두고 당신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제가 이 두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처음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새로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두 사진을 딱 놓고 보면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쪽에 있는 사진이 훨씬 더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역화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 인민들한테 허영식 장군을 보고 배워 라고 인민교육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학복. 이홍광, 허영식보다 덜 알려진 인물인데 역시 군장급입니다. 중국에서는 최고 등급의 항일 열사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아까 28명의 조선족 항일 열사를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은 모두 만주 사변 발발 이후 만주에서 활동한 조선인 혁명가들입니다. 그리고 28명 가운데 한국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은 양림, 석정 두 분밖에 없습니다. 28명 가운데 26명은 아직도 한국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는 항일 열사라고 막 떠받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왜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밑에 있는 건 뭐 국가 차원의 항일 열사는 아니지만 지역에서는 다 항일 열사라고 인정하고 기념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이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독립유공자로 서원된 분들 가운데 이력을 찾아보면은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해도 다 독립유공자로, 다는 아니지만 상당 여러분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독립유공자로. 한익원, 양림, 진광화, 김산, 김성숙, 임민호, 한낙연 이런 분들이 다 서원 때는 포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당원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동북 때문에 그런 건가? 동북 항일연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연상하는 게 누구죠?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이 동북 항일연군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동북 항일연군 그러면 김일성이 연상돼서 그러는 걸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일성은 동북 인민혁명군이나 동북 항일연군이 여러 차례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김일성의 경력을 대표하는 용어가 제2군 제3사 사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김일성이 사장급이었을 때 이학복과 허영식은 사장보다 높은 군장급이었습니다. 지위가 더 높았습니다. 거기다가 김일성은 주로 동만에서 활동했지만 허영식은 주로 북만, 이홍광, 이학복은 주로 남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 지역도 틀립니다. 제가 아까 동만, 남만, 북만을 굳이 나눠서 얘기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부대지만 실제 활동은 각 부대 사이 연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북만주에 있는 부대하고 동만주에 있는 부대가 서로 연락하면서 활동할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만주의 부대와 북만주의 부대가 김일성 부대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은 동북이라는 공통 용어를 빼면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일성 부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북항일연군은 김일성 부대가 아니었고 김일성 부대는 동북항일연군 안에 한 부대입니다. 근데 혹시 동북이라는 이름 때문에 동북항일연군 또는 동북인민혁명군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김일성이 연상돼서 서원을 안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저는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중에 6.25 직전에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일 열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 수립에도 또는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도 관여하지 않았던 6.25 전쟁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분들은 독립운동의 공적만 있으면 서운하는 것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건 똑같은 기준을 이분들한테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동북인민혁명군이나 동북항일연구군 관련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 내지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 들어서 동북항일연구군에서 활동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서울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동북항일연구군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1930년대 초 만주의 유력한 무장투쟁단체이던 조선혁명군에서부터 활동하신 분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혁명 용어 얘기하면서 조선혁명당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조선혁명당의 당군이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은 이른바 민족주의 계열의 무장투쟁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운이 됐겠죠. 민족주의 계열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동북항일연구군에 어쩌다 이름을 올린 거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동북항일연구군 활동 관련자 가운데 한 분이 서운이 했는데 동북항일연구군의 주력이었던 조선의 혁명가들은 아직도 서운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북항일연구군은 김일성 부대와 동의어가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부대는 동북항일연구군의 한 부대였습니다. 이학복 허영식은 동북항일연구군 안에서의 지위도 김일성보다 높았고요. 지역은 다르지만 군장급이었고 이홍광은 사망할 당시에 김일성보다 지위가 높았습니다. 이홍광이 사망할 당시에 김일성은 사회 정치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홍광은 사장급이었습니다. 지위가 이홍광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김일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독립유공자로 서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원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훈장을 포함한 하여튼 그렇고요. 치탈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원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훈장을 줬더라도 다시 뺏을 수 있다. 그 치탈조항에 보면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법률에 의하여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여기서 적대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월북한 자는 서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운했더라도 치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월북하지 않았으면 서운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 아까 언급한 분들은 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망한 분들입니다. 북한이 월북했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얼빈에 가면은 혹시 하얼빈 가보셨습니까? 하얼빈에 가게 되면은 두 군데를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한 군데는 7.3.1 부대 기념관이고요. 7.3.1 부대 기념관 가면은 지금은 많이 순화됐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7.3.1 부대 기념관 간 한국 사람들 가운데 나와서 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7.3.1 부대에서 생체 실험을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를 그대로 전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나와서 토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이 하도 항의를 해가지고 7.3.1 부대 기념관의 전시도 상당히 순화돼서 토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가 동북열사기념관입니다. 이건 우리가 반성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동북열사기념관은 동북 3성에 있는 기념관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의 기념관입니다. 국가 1급 기념관입니다. 중국은 이거 급수 매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관광지를 정해도 1급, 2급 막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념관도 급을 정합니다.
국가 1급 기념관입니다. 만주 지역에서는 제일 높은 등급의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다른 기념관이 동북열사 기념관을 쳐다보는 구조입니다. 근데 동북열사 기념관에 가면은 수많은 조선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 조선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인이 아니라 조선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죠? 조선 사람들이 중국의 역사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다 중국 역사로 끌어들인 겁니다. 얼마 전에 윤동주 시인의 묘소에 조선족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만 조선족이 된 게 아니라 항일 열사들이, 무수한 항일 열사들이 다 조선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북열사 기념관에 가보면 조선 사람들이 사진이 많이 걸려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 한편으로는 참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가운데 이 항일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조선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역사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구나라는 아쉬움 때문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은 저쪽에 있는 사진은 아까 자료에서 보여준 허영식 사진이죠. 그 밑에 있는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초성화처럼 그려진 얼굴이 아까 소개한 이학복. 이학복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초성화처럼만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설명에 다 조선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꽤 많은 조선 사람들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다 안타깝게도 조선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공식으로 성립된 것은 1952년부터입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야 조선족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조선족으로 산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족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시 우리 역사 속으로 끌어들여야겠다. 중국의 항일 열사들을 중국만의 항일 열사가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로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독립운동가, 중국혁명은 하나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중국혁명에 참여했고 중국혁명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분들은 중국에서는 중국의 항일 열사고 한국에서는 한국의 독립운동가가 돼야 됩니다. 이분들을 그냥 중국의 항일 열사로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질문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만주하고 만주에서 활동하던 주로 독립군들은 무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도 당연히 무장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이 무장 활동의 핵심이 되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었습니다. 1910년대까지는 소련도 그런 지역이 하나 있는데 1910년대 이후에는 소련에서의 무장 활동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소총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혹시 청산리 전투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청산리 전투에서는 당시로서는 최고급의 무기들이 쓰였습니다. 기관총도 있었고요. 그 시기로 국한시키겠습니다. 1910년대 말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소총이 뭐였냐면은 체코 장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외인 부대 그러면 프랑스 외인 부대만 알고 있는데 191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용명을 떨친 외인 부대가 체코 외인 부대였습니다. 체코 용병들이었습니다. 탱크 장갑차 이런 건 없었어요? 탱크 장갑차는 없었죠. 그래서 체코 용병들이 쓰던 무기를 독립군이 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독립군의 화력이 별 볼 일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은 의병전쟁에서 이 무기의 부족으로 이미 참담한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무기를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191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독립운동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군자금 모금 활동입니다. 일제는 그거를 강도 사건이라고 불렀지만 강도 짓을 해서라도 군자금을 모집해서 독립군의 무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생각보다는 좋은 무기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단 중무장은 못합니다. 탱크를 살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930년대 초에 만주에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라는 부대가 열심히 싸우는데 전과를 많이 거두는데 최종적으로는 일본군한테 몰립니다. 몰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비행기가 뜨면 꼼짝 못합니다. 육상전을 하면은 독립군이 이깁니다. 뭐 사기가 워낙 높아가지고요. 육상전을 하면 이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공성 전투라는 걸 많이 했는데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을 공격하는 전투를 많이 벌였는데 근데 공선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성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본군 비행기만 뜨면은 여지없이 지는 겁니다. 비행기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나 장갑차를 살 정도의 화력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소총은 경무장은 상당한 정도로 되고 있었다. 그게 경무장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동포들의 헌신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동포들이 의연금을 내는 겁니다. 한 푼 한 푼 모인 돈이 또는 목숨을 걸고 군자금 모금을 활동을 해서 모은 돈이 독립군이 무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독립군들이 무기를 잘 갖추고 있었다. 형편없는 부대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김은봉은 아까 잠깐 자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의열단 활동을 주도했고 의열투쟁을 주도했고요.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의열투쟁 노선을 접고 무장투쟁 노선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될 때까지 계속 무장투쟁 노선에 충실했고요. 다만 1930년대 말까지는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는 좀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김원봉은 임시정부를 해체하자는 쪽이었고요. 정부보다는 오히려 당이 중심이 돼서 당을 통합해가지고 당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자는 쪽이었고 임시정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서로 좀 갈등하는 관계였는데 나중에는 손을 잡습니다. 임시정부와 손을 잡고 임시정부에 합류해가지고 한국광복군 부사령이 되고 임시정부 국무부장이 되고 활동을 했는데 해방 후에는 김원봉의 다른 동지들은 상당수가 북한행을 택했습니다. 근데 김원봉은 뭐 고향이 남쪽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지 서울행을 택했고요. 남한행을 택했는데 남한으로 온 다음에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확실한 기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은 대표적인 친일 경찰인 노덕술이 당시 수도경찰청의 과장이었는데 사찰 과장이었는데 노덕술한테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초를 겪은 끝에 더 이상 남쪽에서는 있을 수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1948년 초에 평양에서 열린 이른바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했다가 그냥 북한에 눌러앉았고 북한 정권에 참여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장관급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숙청이 됐습니다.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그래서 김원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자주 하는 말이 남북 모두에서 버림받은 남북 모두에서 망각을 강요당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 위상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과 비견될 정도의 위상이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한순간의 정치적 선택 때문에 월북이 된 거죠. 아까 상헌법에 월북한 자는 포상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그 규정 때문에 지금 현재 포상이 안 되는. 그러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면 틀림없는. 일부에서는 이제 김원봉을 갖고 이제 좌파라고 얘기합니다. 김원봉이 잠깐 좌파와 손을 잡은 적은 있습니다. 김원봉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는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파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 김원봉은 기본적으로 저는 민족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자면 혁명적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좌파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좌파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원봉이 그러면 좌파냐? 저는 좌파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원봉이 좌파라면은 중국에서도 반공주의자로 유명한 장제스가 김원봉을 후원했을 리가 없습니다. 김원봉이 활동하는데 뒤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장제스였거든요. 장제스 정부에서도 반공의 천병 역할을 하던 남이사라는, 요즘으로 치면은 한국으로 치면 국정원 정도 되는 비밀 경찰입니다. 그 남이사가 김원봉의 후원자였습니다. 김원봉이 좌파였으면은 장제스 정부가 김원봉을 후원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김원봉은 좌파와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한 혁명적 민족주의자. 그렇게 따지면 그런 주장을 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도 똑같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좌도 우도 상관없이 다 손잡아야 된다. 해방된 다음에 우리 민족이 좌가 좋다 그러면 나는 기꺼이 사회주의자 되겠다. 그러니까 좌우를 나눠서 하는 거는 해방 이후, 우리가 독립되고 난 이후의 일이고, 독립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과정에서는 좌우를 뛰어넘어서 손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한 독립운동가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만 예를 들자면 1940년대 임시정부를 흔히 합작정부라고 부릅니다. 합작을 이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30년대 말까지는 임시정부는 주로 우파만의 임시정부였습니다. 근데 40년대 들어서 범좌파가 임시정부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합작을 이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 과정에서 그렇게 합작을 얘기한 분들이 많았고, 이분들이 생각한 최고의 과제는, 우리 민족의 최고 과제는 독립입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자고 생각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작이 이루어지고 연대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을 모르고 김원봉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벌였으니까 좌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단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만주였습니다. 동북 삼성이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좀 폄하하고. 예, 그러니까 동북 삼성이니까 동북 삼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혁명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중국 관내 지역에도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숫자도 적고, 아마 이게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중국 관내 지역에서 희생된 분들도 많거든요. 항일 열사라고 인정될 만한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상하게 중국 관내 지역에서 희생된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딱 3분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 잠깐 자료에 진광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한국 이름은 김창환인데 중국식으로 변성해서 진광하라는 분인데, 이분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석정이라는 분은 1000명의 항일 열사 가운데 한 분으로 포함됐는데, 애초에는 석정은 낮은 등급이고 김창환이라는 분이 훨씬 더 높은 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아마 무덤이 나올 겁니다. 묘소가. 김창환 묘소는 개인 묘소에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석정 묘소는 봉분이 없는, 그냥 봉분이 없는 묘소예요. 그러니까 한 10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진광화가 석정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진광화는 1000명의 항일 열사에서 빠지고 석정은 들어갔어요. 저는 중국 정부에서 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정치적 의도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석정은 들어가고 진광화는 빠졌는지 더 따져봐야겠지만, 중국 관내 지역에서 활동한 조선인 혁명가들도 많았다. 아까 소개드린 광주기에서 희생된 조선인들도 이름이 확인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포함 안 시켰어요. 그게 1927년이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인민항일전쟁에
시기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중국 관내 지역에서 활동한 혁명가들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혁명가들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것은 맞지만 그래도 꽤 있었다. 뭐 좀 말씀드리고요. 예, 아까 두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후자부터 말씀드리면요. 흔히 이제 민족주의, 사회주의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흔히 그렇게 구분하는데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얘기한 이념형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잡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희. 아주 열렬한 민족주의자거든요. 동시에 최초의 사회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동희가 사회주의자가 되면서 민족주의를 포기했느냐? 아니죠.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한국 사회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저변에 강력한 민족주의를 깔고 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하자고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초기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나중 일이고 지금 급한 건 뭐냐? 민족혁명, 독립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공산주의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이념형적으로 보면 나누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말씀이고 하나는 그 서울보나 안창남 또는 뭐 권격 이런 분들이 군벌에서 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내 지역에 당시 독립군 부대가 없었거든요. 독립군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들어가서 활동할 독립군 부대가 없어요. 그 이유가 하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2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의 전역을 군번들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군벌들이 어쨌거나 조선혁명을 꿈꾸는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뭔가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었던 시기예요. 더군다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기에 공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다가 비행학교를 만들어서 비행사를 양성할 계획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학교 출신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중국 관내 지역에서 공군력을 확보한다는 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는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비행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국군 부대에 들어가서 중국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사교육을 받고 마친 다음에 중국군 부대에서 들어가서 활동할 것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저 독립군이 되고 싶습니다. 임시정부 군대의 간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왔는데 임시정부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임시정부 군대를 만드는 건 1941년 이후고 그 당시 군대가 없으니까 그러면 너 중국 군관학교에 가서 군사교육을 받아라.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중국 군대에 들어가서 실전 능력을 길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은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서울보 선생이나 안창남 선생은 안타깝게도 도중에 순국을 했고요. 사망을 했고 권경 여사 같은 분은 임시정부에서 군대를 만들 때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광복군에서 활동한 건 아니지만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활동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군벌에 그때 속해있던 거구나. 장제스 부대나 아니면 팔로군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군벌 가운데 풍옥상이나 이런 군벌들은 나중에 장제스에게 복속을 합니다. 아니 저희 안창남 선생님하고 네. 서울보 선생님 같은 거. 그렇죠. 일본군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군벌에서 활동하는 것도 항일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쉬지 않고 강의를 해서 저는 괜찮은데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좀 피곤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좀 생소한 얘기였을 수도 있겠지만 좀 마음에 많이 새겨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